안녕하세요. 덕균군. 답장이 좀 늦었죠. 그 덕균군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방향이 매일만 이렇게 보고 나면 그래요. 그런 쪽으로 트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하나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은 측량을 하고 설계를 시군부 넣고 허가를 얻어서 그리고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를 통해 가지고 골격을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해왔단 말이에요. 인테리어를 해왔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또한 해외 유수한 유명 건축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예술적 감각을 논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거하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나와갖고는 전혀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왜 현실하고 이렇게 괴리감이 큰가는 정보를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의 결정적인 키는 교수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수가. 근데 그런 얘기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건설업계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이들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미 군정하에 있다가 이승만 박사에 의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국민 세금을 때려 맞아가면서 경제를 시각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거주 개념과는 상관없이 도시를 건설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70년 동안의 행태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굴지의 건설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7,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고도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거주의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을 우선시한 게 아니고 인간보다는 건설업자들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라는 게 하나 지어질 때는 그에 수반하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인프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설계가 되어졌어야 하는 것이고 근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일제강점기 끝나고 미군정화 끝나고 우리가 6.25 동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53년도에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로 의해 가지고 군부 세력이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대한민국을 통치했어요. 그때 도시라는 개념을 과연 누가 생각했겠냐고. 도시라는 개념을 누가 생각했겠냐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도시라고 하는 개념은 주택을 말하기 이전에 도시의 개념은 거의 어느 누구도 설계하지 않고 도시와는 무관하게 시각적인 건물을 짓는 데만 집중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생태 환경은 고사하고 인간의 거주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하면 밀도 높게 인간을 꾸겨 집어 넣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까라는 개념으로 건설이 이루어졌던 게 대한민국 토목 건축의 역사예요. 역사 그 자체. 근데 지금 대학 교수라는 놈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건설업체에서 퇴직해가지고 갖고 있는 지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한테 과연 도시정비계획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도시정비계획이라는 그 지식 속에 과연 이들이 지구 환경 문제와 연계되어 있을까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토목건축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외국에서는 한국을 쳐다보서 기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절대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설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교도소 같은 아파트를 지어 제끼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도 1위부터 10위까지의 업체가 아니면은 어떤 유수의 건축과 관련되는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어도 여러분들의 취업 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인맥 구성원에 의해 가지고 수급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게 이런 건설 업체입니다. 건설 계통이고. 이런 대학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교수들은 자각해야 되고, O2O 세상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같은 이런 대규모 토목건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걸 허가도 받기도 엄청나게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 덕균군의 메일을 보고 제 주위의 지인들 중에서 건축공학과 나온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업에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딱 한 명 있는데 그나마 그 친구는 우리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그러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건축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건설업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옆에서 지켜봤어요. 후배들 성장하는 거 봤고. 그 유수 대학교에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고 토목을 했던, 그런 공부를 했던 석사 박사들이 왜 그만두고 지금 치킨집을 하고 있고 커피숍을 하고 있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은 2000년 들어서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금수강산을 깎아내가지고 아파트 같은 건물들 지어내는 사업은 비전도 없을 뿐더러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천정부지로 솟는 땅값, 집값, 이것들의 원흉은 토목공사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계속해서 건설업체라는 이 규모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사업들을 일으키는 것들이고,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 일거리 수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공사 중단시킨다 그러니까 오만 언론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무슨 이렇게 되면 전기 수요가 모자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민들은 엄청난 전기세를 갖다가 감당해야 되며 하는 헛소리들을, 그걸 말해주는 언론이나 그걸 또 못 본 척하는 공무원이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70년 동안 이 제국주의 아들이 만들어놓은 사회 구성원,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것들이 그동안은 자기네들이 정치권과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의 입맞는 정치인들을 뽑아서 이 사회를 지탱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한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적 영향에 의해서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시장은 이미 토목건축이라는 것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산을 깎아내고 들판을 깎아내고 철심을 받고 수층의 고층 건물을 지어대고 하는 건설 사업은 저 개발국가들이나 있을 법한 일이지 국제시장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건설하는 게 얼마나 재개발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환경평가와 다양한 조사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국회에서 땅땅땅 때려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학교에서 도대체 토목과 관련해가지고 건축과 관련해서 뭘 가르치는지 난 잘 모르겠으나 이 교수들이 입 닫고 앉아가지고 4대강이 오르니 하는 것부터가 또라이들이고, 난 대한민국의 교수 집단들은 아주 최상 쓰레기라고 나는
아주 규정해요. 이것들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청산할 수 있었던 적폐를 10년 동안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이 이어오면서 유지되어 이 원동력의 원흉은 교수 집단이에요. 이 지식 집단들이 언론과 결탁해가지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너희들은 우리가 말하는 줄 오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얼마나 알아? 똑똑해? 이따구로 자기 지식들을 갖다가 권력으로 이용해왔던 게 교수들이라고. 특히나 토목에서는 더 가고. 그래서 한국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덕균 씨.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가 덕균 씨의 미래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변할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한국 자체에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왜? 건설업체 문 닫아야 되는데요. 자기네 기득권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방송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는 이 원전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각종 토목공사와 재개발 지역을 갖다가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고층으로 올려야만 국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거라고 구라치고 다닐 거라고. 그러라 그래요.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우리 생활 문화는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뀝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게 옳으니 그러니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냅둬버리면 자연히 소멸합니다. 자연히. 그러니 덕균 군이 준비할 것은 국제사회 시각이에요. 왜? 외국 나가서 살려고?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한국말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서 졸업하고 한국에서 내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살아왔다면, 지금은 세계가 통합된 세상이에요.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여권이 오고 가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면 비자를 받아야 하겠지만, 사이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트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설명할 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글로 검색하는 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다음 소프트나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워 듣는 것들이 상식으로 자리 잡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얻는 상식이나 지식이 기껏해야 6천만을 상대로 하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얻어내는 게 신뢰성이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60억 지구촌 중에 1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율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상식을 얻는 게 신뢰성이 높은 거냐라고 대묻고 싶은 거고, 예전 같으면 영어 학원을 다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익혀야만 외국 사람과 대화가 됐다면, 지금은 그러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몰라도 자동으로 전부 번역해주고 해석해주고 심지어는 스피치까지 해주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익힌 자기의 기술을 10억 인구에다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6천만이 그동안 해왔던 기존에 간섭된 이 시스템 속에서 자신도 거기에 속하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너희들한테는 돈 없고 백 없으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는 경험해놓고 봐놓고, 또 다른 놈들은 그렇게 안 돼도 나는 그 기득권 속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이 사회가 문제고 부모들이 문제예요. 청년 여러분들한테 잘못 없어요. 여러분들은 돈 달라 그러니까 돈 준 거고, 그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기네 학교를 존속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걸 지식이랍시고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고, 국제사회는 우리가 정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온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던 국가예요.
해외에서는 그것들을 부러워만 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실제로 국제 정세를 읽는 사람들은 향후 10년, 20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장담들을 했어요. 그만큼 해외에는 이 사이버라고 하는 세상을 굉장히 중요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집단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경제의 속도,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엉뚱한 자본을 가진 회사나 기껏해봐야 장사 좀 했던 애한테 대학 대통령을 맡기고 뭐 명품 좀 아는 동네 아줌마한테 대통령을 맡기는 바람에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는 동안 국제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한국을 앞질러서 무려 10년을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계통은 국제시장에서는 이미 에코하우징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상태예요. 그나마 옛날에도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건물을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해야만 됐어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는 오래된 것에 대한 소중함, 거기서 발생되는 문화와 정신과 이런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픈 역사든 좋았던 역사든 보관하고 보유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 어떤 거주지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근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쳐가지고 미군정 하에서 다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군부 출신들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해 보이기식 경제정책, 국민들에게 내 유능함을 보이는데 앞을 바라보거나 미래를 바라보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이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건설 경기라고 하는 특이한 이런 활성화된 시즌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들을. 그 잔재들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그 기득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공무원들 작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 시스템은 덕균 씨가 의심을 할 필요도 없고 한국을 기준으로 자신의 기량을 닦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국제규격에 맞춰요. 국제규격.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미 그러한 재개발이라든가 신도시 건설에 대한 개념인 1992년 도쿄 의정서를 시발로 해가지고 다 깨집니다. 싹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의 거주를 환경과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물러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시에 융합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인간이 거주함으로써 오염원이 생기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수많은 자료들과 수많은 개발품들과 수많은 건설과 관련되는 발명품들, 특허품들이 유럽에 나와 있고 그것들은 구글에 다 오픈돼 있어요.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왔냐 그러면 이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에코하우징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자기가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은 전기시설을 끌어와야 되고 오폐수 시설을 만들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소위 말하는 그 오폐수 수거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야만 했고 또 가스 시설을 갖다 연결해서 한 개인이지만 그 개인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환경에 이 사람들이 각 국제사회가 모여가지고 이 정말 썩어가는 지구 환경과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자연을 복원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를 이 주택시장과 건축 학문에서 이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오수용으로 쓴다든가 오폐수되는 그런 폐수관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 정화를 거쳐가지고 정원수로 다시 재활용을 할 것인가가 시험도 다 끝났고 이미 수많은 발명품들이 나와가지고 구글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이 에코하우징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서 얻을 수 있는 필요한 전기라든가 생활용품에 대한 전력 수급 같은 경우도 태양열이나 풍력으로서 엄청나게 그들은 이미 마력수 또는 그 전기 공급하는 장치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지금은 이 에코하우스를 고정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마다 집 자체를 옮길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이 됐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자재만을 또 공급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국제사회는 뭐 태양열 전지판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쉽게 지가 집에다 장착해가지고 에어컨, TV, 뭐 핸드폰 충전 다 해요. 우리나라만 몇 천만 원 하는 거예요. 왜? 그 바닥에 또 이 마피아 새끼들이 생겼거든. 그 바닥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득권이 생기면 독점 체제가 만들어져요. 아주 웃기는 나라예요. 그냥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야. 내가 독점하고 나만 먹어야 돼요. 백모시기처럼 프랜차이즈 짠뜩 만들어갖고 온갖 뭐 짬뽕집 다 망하게 만들고 그것처럼 그러면 국민들은 딴 건 몰라. 이 개돼지들은 그냥 TV나 나오는 거나 보고 와 해서 TV에서 좋다 그러고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방송에는 이게 좋다던데 이거야. 지가 아는 상식 마냥 이야기하고 이 썩어 빠진 이 나라 정신을 개수시켜버려야 돼.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덕균군 에코하우징이라는 것은 덕균군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학교에서도 의식 있는 교수라면 에코하우징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거예요. 왜? 앞으로 미래 사업에는 덕균군이 학교 다니면서 봤던 뭐 해외 유명 건축 디자이너가 만든 뭐 이상 야리꾸리한 건물을 가지고 잘 지었네, 말았네, 작품이네, 어쩌네 웃기는 소리하고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인데? 응? 뭐 다리를 뭐 아트로 그렸네, 뭐 정말 예술이네. 웃기고 잡으면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인데? 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와 덕균군이 밀접한 상관은 에코하우징에서밖에 수익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그 에코하우징에 대한 기술들은 모두 구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공개되어 있어요. 제가 자꾸 구글이나 유튜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구글이나 유튜브 홍보맨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앞서 설명했지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봐야 6천만이 올린 정보예요. 그것도 기존 방송에서 보여줬던 정보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고 구글은 60억 인구 중에 10억이 자기의 경험을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기록을 한 것들이 올라가 있고 알고리즘이 그렇게만 등재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한국처럼 남이 올린 정보 복사해갖고 갖다 붙여넣기 그거는 보이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유튜브에 질이 높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교수들조차도 그런 거를 참조하고 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PTP를 올리는 거고 왜 교수가 지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해주는데 여러분이 수백만 원씩 갖다 쳐바르고 앉아있냐고. 여러분은 손이 없어 눈이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덕균군이 앞으로 내가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는 건축을 하면 소위 말해서 측량하는 사람 따로, 토목하는 사람 따로, 골격만 올린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인테리어링 하는 거 따로, 인프라 구성하는 게 따로였어. 아니요. 향후 10년 안에 대한민국도 1인 주택 가구가 상급속하게 늘어날 거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보다 교외로 외곽에 전원주택 공급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거란 얘기예요. 그 수요를 지금도 대한민국을 검색하면 에코하우징과 관련되는 회사들이 아저씨 눈에 보여요. 실제로. 그리고 2000년도에 제가 오프라인 작업실 만들 때 그때 에코하우징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길래 제 12평 되는 작업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오 하고 견적서를 넣었는데 18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목만 에코하우징이지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앞에 제 작업실 앞에 뭐라 그러죠, 베란다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 하나, 그 다음에 도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색깔별로 종이를 입힐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책상은 자기들 기계 때문에 내가 디자인한 대로는 책상을 만들어줄 수 없고 자기네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규격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장착하는 조건화해서 1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건축가 후배 불러가지고 둘이서 2달 동안 수작업으로 모든 걸 자르고 만들고, 자재는 이 친구가 공급을 해가지고 150만 원에 공사를 끝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벽지도 종이 안 바르고 미술 그리는 친구 불러가지고 벽이고 천장이고 칠로 다 마무리하고. 이미 90년도에. 그러니 저뿐만이 아니라 50대 이상 중에 퇴직하고 나서 아파트에서 자기 생을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거의 전원생활을 추구하거나 또는 귀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지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서울에 집이 없고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자기만의 집을 짓고 싶어 하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덕균군이 생각하는 가구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면 내가 가구만 만들어 팔 수 있게, 아니요. 지금은 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기본적인 측량이나 토목이나 이건 말도 안 돼. 당연한 거고 완벽하게 인프라 구성까지 마무리해서 빠지는 회사를 아마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덕균군이 지금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도배,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것들 전부 아셔야 될 거예요. 전부 경험하고. 그래서 덕균군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저는 추천하는 게 지금 에코하우징을 추구하면서 조그만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인테리어에서. 그런 회사들 검색하시고 그런 회사에서 저는 경험을 쌓는 게 덕균군의 미래를 밝게 해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예전에는 그런 회사들 우습게 봤죠. 내가 그래도 대학식이나 졸업했는데 그래도 건설회사 좀 1위에서 10위권 안에는 취업을 해야지. 네. 그런 회사 취업하세요. 퇴직서 쓸 날이 10년도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조그만 그런 회사들이 더 미래를 밝게 할 거고, O2O 세상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근본을 담당하는 의식주, 의상, 먹는 거, 그 다음에 거주하는 곳, 주택 시장은
지금처럼 거대한 토목공사나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짓는 그런 기술자들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작은 집, 1인 가구, 전원주택, 이런 시장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겁니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그 전체 공정을 경험하거나 그 전체 공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건물보다는 작은 집을 지을 줄 아는, 경험을 하는, 그렇게 하는 회사를 취직하면 옳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미 오토 세상에서는 이 조그만 에코하우징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택을 지어주는 회사도 있어요. 유튜브 올라가시면 이런 친구들이 집 앞에 개인 풀을 어떻게 만드는지, 연못을 어떻게 만드는지, 집안의 수족관을, 우리가 아는 그런 조그만 수족관이 아니라 거의 대형 수족관, 그 전시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걸 집안에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물을 리사이클링을 하고, 오폐수들을 갖다 자동 정화해서 정원수로 사용하고 하는 것들, 장비들, 기술들이 다 개발돼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런 걸 인터넷에 올려 오픈을 해놓지?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전부 복사하기 붙여놓기 하고 다. 근데 구글의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한 기득권에 대해서, 선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해놓은 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올려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선점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기존에 있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조그마한 회사, 조그마한 에코하우징 회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지은 집은 이거다라고 동영상으로 다 찍어 올려놓고요. 만드는 방법도 다 올려놨습니다. 화장실 변기, 타일 붙이는 거 다 올려놨습니다. 왜 돈 주고 학원 가서 배워야 되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또 제 작업실을 제가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후배하고 작업해서 만들어 가면서도 학원 가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자꾸 부딪혀서 경험하다 보니까 익숙한데, 그걸 학교 다닐 때처럼 돈을 주고 학원에서 배우던 습관이 있어놓으니까 지금 대학 다니면서도 내가 편입을 할까? 또는 다른 학교로 그냥 입학을 할까? 아니면 아카데미를 다닐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정보가 덕균 씨 살아나가는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필요도 없고, 예전처럼 한 번 익힌 정보가 5년, 10년을 갈 때는 가능했어요. 지금 오토 세상이에요. 내가 오늘 개발한 물건을 하나, 나의 어떤 노하우를 올렸을 때 내일이면 당장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올라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순위 싸움인 거예요. 순위 싸움. 그럴 정도로 정보는 넘쳐나요. 왜? 6천만이 올리는 정보가 아니라 지구촌 60억 중에 10억 인구가 올리는 정보인데 10억 명이 경쟁하는 건데, 정보와 자료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라는 얘기예요. 누리면 누릴수록 그 정보에 대한 선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내가 그걸 안 보여주더라도 내가 보여준 기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로, 시스템으로 짜여놨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포털 검색 사이트는 절대로 그런 알고리즘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든 지 10년이 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무슨 아프리카 TV는 그거는 저 외국 거 흉내낸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젊은 친구 23살, 4살밖에 안 된 친구들이 게임하면서 자기들 수익이 한 달에 1억이 넘어요.
그런 친구도 쎄고 셌어요. 우습게 보이죠, 그 사람들.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사람들 선점한 거예요. 똑같이 따라한다고 절대로 그 사람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덕균 씨가 갖고 있는 하고 싶은 건설업계에 대한 건설업계를 내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기 싶거들라 학교에서 배우면 그럼 뭐 의료량, 건물, 다리, 뭐 도시 구성 그거는 정말 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만 그 학문을 공부하라 그래요. 그리고 덕균 씨 같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고 창작해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에코하우징 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고 허가를 맡아서 집을 지어주고 내 작품을 남김으로써 그 집 주인이 덕균 씨를 인정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덕균 씨의 팀이 만들어지고 덕균 씨가 만들어낸 팀이 짓는 집은 전기도 자연에서 수급하고 생활용수도 자연에서 수급하고 오페스도 자연정화되어 가지고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집을 짓는 사람들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맨날 인터넷에서 쇼핑몰에서 태양열 판넬이나 갖고 갖다 달아주고서 몇 천만씩 받아 처먹으니 누가 그 짓을 해. 지금 인터넷에서 태양열 셀만 저 인터넷 저 쇼핑몰에서 사가지고 지가 조립해가지고 막 에어컨 돌리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냥 대학에서 배워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다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저씨가. 아니 도대체 대학에서 뭘 배워서 사회에서 뭘. 대학이라는 거는 지금의 현 대한민국 시스템을 계속 구동시키기 위한 연료를 공급하는 중간 매개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건 갈 필요도 없고 편입이고 뭐고 간에 다른 데 대학에서 뭘 가르쳐주는데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10억 인구가 올려주는 정보와 자료가 있는 구글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고요. 구글에서 전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따라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무슨 조립식 뭐 가구 해가지고 헛소리 찍찍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이 국제사회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메이킹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공간에 자기만이 설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재료들을 살 수 있는 데가 이케아였어요. 근데 손재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품목을 정해놓고 그거는 요 재료라면 설계도 대로 보시고 그대로 조립하면 됩니다라고 조립식을 판매한 것을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한국은 이케아 가구에 가면 의자면 의자 주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키트만 팔잖아. 독일 가보세요. 내가 사이즈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2층 침대고 뭐고 접이시고 만들시고 싶은 부속 사이즈 다 재갖고 이케아가 때려 잡아 넣으면 그 부속도 그대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핸드메이드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이용할 수 쉽게 그런 부속들이나 자재들이나 그 기자재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케아였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나라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 할 말 없고 지금 이 에코하우징과 관련되는 정화수도 시설에 필요한 부속들 장비들 또는 저 전기와 관련한 것들 부속들을 다 판매하고 어떻게 당신이 그걸 구입해서 어떻게 조립을 해서 연결하면 되고가 다 올라나와 있습니다. 이걸 돈 주고 학원 다니면서 배울 필요도 없고요. 따라만 하면 되고 덕균 씨가 그런 정보들을 수합했고 직접 경험적으로 자기네 방부터 한번 디스플레이 해보세요. 방부터. 응? 한번. 결론. 한국에서 돈 주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울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10억 인구가 올린 정보와 자료가 엄연히 인터넷상에 존재해요. 전부 공개해놨어요.
공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익이 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봐줄수록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덕균 씨가 배울 게 되게 많잖아요. 가구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주어진 공간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라는 직업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월세방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동적으로 움직이는 가구들을 갖다가 즉석에서 설계하고 짜고 인테리어링 해줌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그런 직업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 전원주택도 식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벽한 인프라 구성까지 하고 빠지는, 또 기존의 전원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연못을 만들어주고 풀을 만들어주고 방을 바꿔주고,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 에코 하우징에서는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뭐 측량부터 설계부터 전체를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회원제로 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내고 회원으로 돼 있으면 1년에 2번씩 방문해가지고 뭐 자동으로 이렇게 허름 데는 좀 보수하고, 그 다음에 벽지 같은 경우도 바꿔주고, 꼭 종이로만 벽지 하는 게 아니라 미술가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늘에는 밤하늘을 만든다든가 벽에는 뭐 숲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 그동안 내가 거주하는 곳 하면 무슨 뻔히 있어야 되는 가구, 시설, 이게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재밌고 나만의 공간, 내가 즐길 수 있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구글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덕균 씨는 무조건 스페이스 메이킹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집부터 실험하고 친구들 집부터 하나하나씩 바꿔주는, 그걸 영상으로 찍고 기록하고 구글에다 올려놓음으로써, 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가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은 것까지도 전부 기록으로 사이버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정보를 보고 또 수익이 발생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덕균군은 에코 하우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집도 그냥 내가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쉐어링 해줘요. 그래서 집을 통째로 옮겨서 거기에 시즌마다 옮겨 다니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런 집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한도 끝도 없어요. 에코 하우징에 대해서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그것들을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기록해 놓은 걸 실제로 이용을 해 보시란 말. 해보란 얘기예요.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 먼저 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에코 하우징과 같은 조그마한 인테리어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내 개인적인 경험을 쌓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큰 회사 여러분들 SK니 뭐니 현대건설이니 취업하면 뭐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울 거 없습니다. 그건 해봐야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커피숍이나 하고 저 치킨집이나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못 배워요. 무슨 대우요? 돈 많이 받으면 뭐예요? 남한테.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더 돈 버는 법을 배워야지. 네? 여러분들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대학 나와갖고 남이 주는 급여 받아가면서 내가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는 갖다 저 쓰레기에다 버려야 된다고. 무조건 내가 땀을 흘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돼 있지, 남이 주는 급여 받아가면서 생활하겠다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건설 토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한 수급들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은 공급하는 입장의 정보와 자료와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시고, 마지막으로 너무 그렇게 덕균 씨 부모님들한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저한테도 25, 23살 아이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싸우고 그러죠. 뭐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저는 건강하게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숨쉬고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요. 대한민국 부모가 다 저 같으란 법은 없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온 이 부모라고 하는 세대들은 자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때로는 덕균 씨한테 눈치도 주겠죠. 근데 그 눈치가 덕균 씨가 돈을 안 벌어와서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학교를 계속 다녀서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돈 얘기해서 눈치를 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야 아빠한테 좀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하지라는 내 주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모의 욕심이 그렇게 못되게 표현되는 거예요. 짜증으로 표현되고. 그러나 아저씨가 정말 장담할게요. 한국 부모들의 정말 못된 습관이 뭐냐면 이 풍부한 감성으로 자식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식들에게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어른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 리더로서 덕목이 아니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대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34년 11개월 동안에 누적된 이런 피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건 짜증으로 보이고 정말 내 부모 맞나 싶을 정도로 나에게 못되게 구는데 그 속은 덕균군한테 등록금 받으면서도 아빠 고마워요. 나중에 갚을게. 웃으면서 어때? 좀 남한테 꾸는 것보다 부모한테 꾸는 게 좋잖아. 용돈 떨어졌어.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빠 엄마가 어렵게 하루하루 벌어요. 집은 가난해요. 근데 내일 당장 책값은 줘야 돼요. 내가 번 건 없어요. 엄마 부모님한테 없는 분한테 또 손 벌리려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런 감정 가지지 마세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내 새끼 책 필요하다는데 내일 당장 내가 걸어갈지언정 밥은 못 먹을지언정 그 책값을 주는 부모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그것들을 딴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말 한마디예요. 엄마 고마워.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난 이 돈 몇 푼 게 소중하지 않아. 너한테 주는 거 아깝지 않아 라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칭찬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한국 아이들 자녀들도 부모를 닮았잖아. 잘 사랑 표현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상충되는 거야. 축도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장담합니다. 덕균군의 아버님 어머님은 절대로 덕균군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에 1000배 이상을 이분들은 덕균군을 사랑합니다. 덕균군이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그 모습만 바라보아도 행복해하는 게 이 세상 부모님의 본능이에요. 덕균군이 오해하는 겁니다. 아빠의 퉁명스러운 모습, 엄마의 짜증나는 모습, 그거는 나한테 정말 화가 났거나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크기만큼 네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심리적으로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깨물어 줘도
꼭 그냥 안아주고 싶은데 겉으로는 남자답게 키우려고 됐어. 일어나. 이렇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후회돼요. 지금 후회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25, 23살인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지금 다 커서 이제 지금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맙다 얘기를 전 자주 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저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덕균 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마 아빠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모를 때 답답해하고 이런 사랑하는 만큼의 아쉬움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덕균 군이 엄마 아빠가 힘들든 어찌됐든 간에 대학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엄마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웃으면서. 응? 웃으면서.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고 엄마 아빠 나 며칠까지 책값 가져가야 돼. 교통비가 떨어졌는데 좀 빌려줄래? 몇 푼 이자로 줄게. 생판 남한테 돈 빌리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건데 언제나 그런 말을 하기 미안해하고 참고 조금 딜레이하고 하다가 끝끝내 정말 없어갖고 그냥 항상 덕균 식단에 미안하니까 닥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엄마 아빠는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진작 이야기하지. 그러면 꼬서라도 융자 받아서라도 준비를 할 텐데 얘는 항상 말하는 게 언제나 이 부모님들한테 준비할 시간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항상. 안 그래요. 덕균군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엄마 다음 달에 무슨 행사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짜증은 내시죠. 이게 50대가 이상 넘어가면 3번 이상 이야기해줘야 여기 인식이 됩니다. 그 짜증은 나죠. 덕균군한테 뭐라고는 하죠. 그러나 뭐라고 한 만큼의 10배 이상의 사랑이 여기 차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 시간이 됐을 때 줄 때는 정말 속으로 기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식들 보면 알았어 그러고 쥐고 가버리잖아요.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5부 이자로 갚아줄게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새끼 돈 쓰는데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단지 그게 소통이 안 되고 자식들은 미안하니까 닥쳐서 이야기하고 맨날 부모는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데 이놈이 매일 그런 것들을 급하게 닥쳐서 임박해서 툭 던져주듯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꾸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데 어떻게 해요, 덕균군이. 돈 필요하고 차비도 필요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배울 것도 많은데 아쉬운 게 덕균군인데. 그리고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그래서 덕균군 건설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는 소규모 1인 주택 시장이 대규모로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하고 건축 허가를 얻어내고 토목공사를 하고 골격을 세워서 완벽하게 가구까지 만들어 놓고 색깔을 칠하고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성해서 빠지는 전체 구성을 내가 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질 때 대한민국에서 에코하우징 기술자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것들이 국제사회에 구글을 통해 가지고 덕균군이 했던 행적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놓고 외국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막 처리를 잘 해놓는다면 해외에서도 덕균군이 정원 꾸민 걸 보고 와 미국에서도 와서 해달라 할 수 있는 거죠. 나 비행값 줄게, 너 재료값 줄게, 너 인건비 줄게, 우리 집에 와서 해달라 하겠죠.
그만큼 마케팅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광고로 했어요. 광고로. 지금은 10억 명에게 비슷한 카테고리만 되면 전부 띄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진솔한 자기의 땀의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이트들이 우리의 블로그나 카페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자기네 돈벌이 수단으로 헤쳐먹었고,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정보에 대한 값을 돈으로 준다고. 그러니 돈 안 생기는 일기장에 내가 매일 기술을 적어 놓는 게 아니라 돈 생기는 구글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의 기술과 기록을 기록해 놓고 오픈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애드센스를 통해 가지고 오픈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스템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덕균군이 지금 배워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이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매일같이 구글을 열심히 키워드를 설정해 놓고 건설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하나 수집하고 실험해보고 사실인가 확인하고 덕균군만의 그런 실험적 작업들이 기록돼 있어야 돼요. 뭐 의리래한 뭐 장 필요 없어. 그냥 핸드폰으로 매일 나만 찍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습들을 찍어 놓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얘기 많이 하시고 미안해 하지 마시고.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덕균군이 열심히 벌어갖고 우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먹여 살려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 신경 쓰세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는 게 팔자고, 엄마 아빠가 어렵거나 이 사회에서 힘들어지는 거는 이 사회 문제예요. 국가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가가 하는 정치적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해당되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슨 보편적 복지니 무슨 쓸데없는 논쟁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 아빠들한테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식들이 못 보살피니까 보살펴 줘라라고 요구해야 되고, 거꾸로 덕균군이 장가 가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덕균군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참여하고 제공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 자식들이 내가 아닌 우리가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달라고 국가에다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덕균군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앞으로 덕균군이 사업을 하든 직장인을 다니든 수많은 세금을 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사는 구성원이고 우리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구성한 시민이란 말이에요. 국가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노후나 아니면 지금 막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복지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기득권들은 뭐 쓸데없는 보편적 복지, 무슨 선별적 복지. 아유, 아저씨한테 야구바다 있으면 둘 다 뭘 깨놓고 싶어. 내 세금 가지고 왜 니들 둘이서 보편적이니 선택적이니 따지고 지랄하고 자빠졌니. 해주고 나서 따져라는 얘기. 해주고 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저씨 너무 많이 떠들었나? 도움이 됐나 몰라. 아저씨는 뭐 하여튼 메일은 받고 나름대로 알고 알아보고 한 정보 전에는 주는데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뭐 이건 뭐 어쨌든 덕균군 결론만 낼게요. 그냥 구글 속에 덕균군이 배우고 싶은 자료 다 있습니다. 그걸 자기만의 정보하고 한국화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에너지,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기로 개인 가구에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정화조 시설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다 올라와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그런 개발하는 개발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덕균군이 좀 많이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런 걸로 엄청나게 사업을 잘 일으키고 좀 덕균군이 바라는 그런 방향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은 필요 없어요. 그런 데서 너 어느 대학 나왔니 안 따집니다. 외국 애들은 그 개인주택 덕균군하고 계약할 때 너 어느 대학 나왔니 어느 출신이 안 따집니다.
기술만 있으면 돼요. 그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덕균군의 사이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 구글에서 다 무료로 제공하고 그거 가입하면 돼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